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빅테크의 또 다른 위험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이슈들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오픈 AI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에서 최대 1,050억 달러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대충 한뭐 총합이 10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2에서 3 정도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금융사에서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소식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 엄청난 호황을 좀 느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연 컴퓨팅 담보 대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고 하면 진짜 이게 다 소화가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돈이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빅쇼트 주인공 스티브 아이즈먼이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품은 아니고 오래 존재했던 부분이고 수익 내는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찍는 것이다.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자산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빅테크 현금 부담을 좀 줄어들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주장들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빅테크 애들이 쓰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미래 지출 약정의 상당 부분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재무제표에 대부분 캐펙스를 어느 정도는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 비중이 이제 거의 잡히지 않는 형태가 무엇이냐, 숨겨진 비용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9개 테크 기업의 최근 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제 오프 밸런스 시트의 약정에 약 3조 달러 정도가 부채가 잡혀져 있는 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려적 차원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에 또 흔들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개시 리스 부분에 총 1.2조 달러 부분이 나오고 공시지 약 4배 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반론이 나오는 게 이제 월세를 아직 내지 않았으니까 부채로 표시를 안 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걸 당장 뭐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평가하는 건 좀 이른 것 같다. 오히려 가동되고 나서부터 이게 집행이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는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매 약정 부분 추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이제 계약 같은 거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부의 처리를 했던 건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으니까 부채로 표시를 안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건을 받아야 이제 부채 표시를 하는 건 전 좀 구매 약정 추이는 국내 이제 주식을 조금 해보시고 그다음에 회계를 조금이라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요거 아실 겁니다. 대부분 장비 회사들은 수주 부분을 미래적 수주를 다 땡겨받고 그 다음에 그 수주의 일부분을 실제로 이제 계약에 그 고객사가 그 물건을 가져간 시점부터 이제 실적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또 좀 이렇게 한다라는 건 별로 이제 약간 또 흔들리는 현상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떠한 위험이 있을 것이냐인데요. 그 위험 부분은 금융 구조 상품이 아닌 과도한 고객의 집중도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엔스로피 오픈 AI 단 두 고객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집계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엔스로픽이 10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월 달에 있는 상장이 되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해당에 있는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볼 수 있을 만한 형태도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엔스로픽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따른 실적이 나와주지 않거나 또는 해당에 있는 부채가 보여지지 않았던 부채까지도 너무 많이 잡혀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 통상적으로 회계 집행을 했던 부분에 따른 표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에 있는 좀 생소한 패턴이나 아니면 뭐 MSTR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패턴처럼 자기만의 있는 색깔로 그걸 좀 풀어 나가려고 하는 뭐 회계 장부를 그렇게 꾸며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약간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스러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AI가 그만큼 돈을 됩니까를 증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그게 이제 10월 달에 대부분 예정이 잡혀져 있는데 10월 달에 정말로 엔스로픽이 IPO를 이제 미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 좀 많이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AI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자금 조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스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스닥에 있는 지수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면 어떻게 되죠? MSTR 뭐 볼 필요가 없죠. 하이 카테고리에 다 있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IC도 마찬가지고 뭐 CBOE, CME도 다 엄밀히 따지면 다 하이 카테고리에 지수 카테고리에 다 있다 보니까 지수가 버텨주지 못할 만한 최악의 사이즈 중에 하나는 이 컴퓨팅 파워 부분을 제대로 소화를 잘 하냐 아니면 소화 불량이 해서 이제 그때부터 지수가 나락을 갈 것이냐의 가장 중요한 기로 중에 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드래키 밀러가 최근에 이제 PURR 주식을 이제 하이퍼리퀴드 부분을 뭐 매수했다라는 추이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따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줄 것 같긴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돈이 아주 작은 규모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가미를 해서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제인스트 리트가 7월 한 달 동안 150억 달러 20조 규모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컸다라는 걸 증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시아 주식에 따른 베팅이 대규모 손실의 주요 원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미도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잘하는 트레이더도 이번에 7월 달은 다 대부분 손실을 뭐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만 왜 그럴까? 라기보다는 원래 그만큼 7월달이 힘들었던 장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젠슨황이 이번에 데이터 센터 금융 보증 축소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이제 총 개발비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설 임대 부분에 따른 추이도 이제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대로 진짜로 진행을 할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일단 하긴 하되 이것도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건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또 보게 되면 AI 토큰 사용량 급증에도 평균 비용이 55%나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에이전트 워크로드 확대의 비용의 효율화에 기여가 됐고요. 에이전트 프롬프트에서도 캐시 토큰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캐시 토큰 가격에 빅캐시 토큰의 약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AI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단위당 비용은 빠르게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제 효율성, 비용적인 추이도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만큼은 어느 정도는 좀 원만해지고 있다. 좀 성과가 이제는 좀 잘 나와주고 있구나. 생산성이 생각보다는 이제 좀 잘 나와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크립토 AI 파이의 화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방향성은 코인베이스 CEO도 알고 있을 겁니다. AI 파이 쪽으로 가야 이제 승산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분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낮은 화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조만간에 주식도 토큰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지금의 이제 코인이 대부분 이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주식이 24시간 토큰화 패턴과 그다음에 디파이가 자동화된 모델링을 주식 토큰화 모델링 추이에서도 이제 매끄럽게 이제 좀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더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 부분도 좀 다변화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 따른 오류도 대부분 이번에 신기술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제 시장 추이와 그다음에 여기서도 새로운 파이낸스 부분에 따른 구조를 코인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코인이 가야 되는 방향은 맞긴 합니다. 이 방향으로 못 갔을 때는 대부분 위축기 패턴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결제 시장 부분 추이가 AI 에이전트에서 결제 시장을 거칠 때도 당연히 코인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보안적인 추이에서도 코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 토큰화 작업을 할 때도 좀 더 화폐의 여러 가지 추이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그 기술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터키의 리라화 형태에 따른 추이를 만약에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하면 이 교환 매칭 프로그램 추이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만약에 매칭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에 있는 브로커와 여러 가지에 있는 중개은행들을 많이 매칭을 해야지만 지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형태에 따른 비용과 그다음 복잡성과 그다음에 속도적인 이게 추이에도 약간 딜레이와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으니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이 주력으로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금융에 따른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미국 안에서에 따른 추이에서도 계속 그 이런 뭐 결제망을 빼고도 다른 적인 추이에서도 이 금융 시스템에 있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제 이 주식 토큰화 개념 추이가 되게 되면 이제 지금의 현존에는 결제 시장 추이에서 제일 취약한 게 보안이다 보니까 보안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추이에서는 여전히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히려 일반적인 지금 당장 쓸 수 있고 당장 적용하고 당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보안적인 추이를 다 갖췄던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B2C 시장 기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부분이 월등하게 좋다. B2B 입장에서는 뭐 다른 코인을 쓴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1000일 정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죠. 1000일 정도씩 저점을 찍고 나서 1000일 정도씩은 항상 더 좋았던 패턴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최저점이 이제 10월 달에 찍잖아요. 예, 10월 10일 정도 때가 되면 딱 만으로 1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아무래도 그 이후부터 이제 최저점 구간 때가 그때가 만약에 나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최저점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 1000일은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점을 찍었다라는 가정하에 1000일 정도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거치식으로 존버를 할 거냐, 그 대신 마음 달래기가 필요하겠죠. 정리식은 수익률이 생각보다 불만족스럽겠지만 마음의 여유는 생기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 따른 선택 상황에 따라서 훗날의 결과값은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실패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더 많이 쌓아놔야
그만큼 내가 성공에 조금 더 가까운 전략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가 어찌 이게 실패 전략에 가까운지 성공 전략에 가까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패를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성공에 가까운 전략들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를 조금 더 무서워하고 실패를 조금 더 덜 느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인간적 본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초반에 실패는 물량이 좀 많아야 성공 가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도 또 전제 조건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시장에 떠나버리면 뭐 실력도 남지 않고 뭐 교훈도 남지 않고 깨달음도 남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어설프게 하면 안 좋다고 하죠. 뭔가를 깨달을 정도까지를 해야 그 정점에 좀 가까워져야 그나마 나의 있는 위치도 알고 내 그 위치에서도 더 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언가를 또 깨닫고 나의 있는 위치에서도 이게 최선이니까 요 정도에서 내가 또 즐길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또 가져갈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도 항상 우리가 CEX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서 바이낸스나 OK나 업비트에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등수 부분을 만약에 보여주는 해외 거래소 쪽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상위 탑 랭커에 있는 트레이더에서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우리는 결과값만 보지만 그 사람에 있는 뭔가 실패를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길 바라겠습니다.